이 시간에는 기와의 명칭과 와당 문양의 상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와가 그렇게 고대 문명과 문화와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기와는 중요한 것이에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거 문화의 혁명을 일으킨 것이 기와입니다. 지붕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 기와의 발명이거든요. 그리고 기와는 수천 년 전에 그 중국으로 말하면은 은나라 때나 주나라 때부터 기와가, 특히 이제 주나라 유적지에서 기와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간 거슬러 올라가는 기와의 사용이 수천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건축의 중요한 부자재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기와를 해결할 수 있는 지붕 덮개가 다르게 발명된 것들이 있죠, 있기야. 세멘트, 또 여러 가지 징크, 이런 식으로 해서 강판이나 이런 것으로 지붕을 해결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붕의 미관, 지붕의 누수,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은 기와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 기와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기와는 수천 년간 주거 문화에 작용해 오면서 왔기 때문에 그 기와에는 인간 사유가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이 이 시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기와 소장들을 많이 하고, 또 기와에 대한 전시가 다른 박물관에서도 근래 와서 자주 열었는데, 그것은 이 기와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도라든지 미적 관찰 이런 것이 주목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선 1987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본 사람 이우치, 이분이 이 전은 벽돌 전자입니다. 기와나 벽돌 1082점을 국립박물관에 기증했는데 그 전시를 했어요. 일본인이 한국의 기와, 물론 여기서 한국 말고 중국 것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와전을 수집했다. 사실 이 기와나 벽돌은 다른 골동품에 비해서 좀 주목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값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초기에 안목 있는 분들이 구입하기는 쉬웠어요. 비싸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것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했죠. 이름으로써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경주박물관에서 신라기와에 대한 전시를 했고, 여기에 이제 2002년도에 유창종, 이분은 검사시였는데, 이분이 충주에 고구려 중원비 발견에도 매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검사로 재직하면서 지방에서 여러 가지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면서 답사도 다니고 하면서 검사 봉급에 이제 다른 도자기나 이런 거는 구입하기가 힘드니까 기와나 벽돌 이런 것을 수집하는, 역시 안목이 있고 하니까 이분의
부인도 그 미술 전공자로서 공예신가 전공자로서 홍익대 미대 교수셔 나중에 교수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 부부가 그 한국 미에 대한 탐구심에 수집해 가지고 그 많은 것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하고 그 유창종 기증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남대 박물관에 2005년도 이때 아마 유홍준 교수가 문화재청장 하기 전에 영남대 계실 때 신라와당전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백제화전 700년의 백제 숨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그 기와와 벽돌 전시가 이루어져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죠. 그런데 고찰이나 고택의 그 지붕을 딱 쳐다보면 아주 경이감이랄까? 경외감을 느껴요. 이런 질서정연한 이 기와의 모습, 또 여기에는 조금 그 맛이 덜합니다만 그 고찰의 그 이끼가 잔뜩 낀 고찰의 그 기와를 보면은 역사적 숨결을 느끼죠. 그것이 이러한 자연과 매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룰 때는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제화전 그 도록에 최근에 이제 10년 전입니다. 부여박물관에서 백제화전 열었을 때 그 정치영 선생이 백제한성기 제화수로의 시말이다 해서 쓴 논문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기와는 국가 권력의 상징인 도성의 조형에 우선적으로 활용된 건축 부재이다. 도읍의 위치를 선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각종 건물을 짓고 도성의 성벽을 쌓는 일련의 작업은 왕조의 통치 이념을 도성이라는 가시적 공간에 구현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도성을 구성하는 것은 왕조의 통치 이념을 구현하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기와 모든 이런 것도 그 통치 이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고찰이나 고택의 지붕이 이끼가 창연한 기와를 보면 오랜 세월 풍상을 견뎌온 품격의 경의를 느낀다. 고건축물의 질서와 조화는 지붕 위의 기와가 대단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된 도성엔 발에 밟히는 게 기와 조각뿐이다. 와해란 말이 있고 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갈력자입니다. 와해란 말과 와력이란 말이 그래서 생긴 말이다. 유적 발굴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것도 바로 이 기와 조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와라는 것은 인류 문명사에서 주거 문화의 혁명을 가져왔다. 기와를 제조하는 기술은 과학을 발달시켰고 무거운 기와를 지붕 위에 얹기 위한 건축 공학적 설계 기술은 건축술을 발달시켰고 기와의 문양과 구조물의 아름다운 장식성은 공간 예술의 미관을 구축했고 비가 새지 않는 완벽한 주거 공간은 쾌적한 생활 문화를 창출하여 인간의 미의식을 고양시켰다. 그러므로 기와는 비와 햇볕을 가려주고 석가래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뛰어난 발명품 가운데 하나다. 기와는 건축에서 가장
나중에 공사하고 다 짓고 지붕을 맨 나중에 있죠. 가장 높은 곳에 얻는 자재다. 가장 나중에 공사하고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얻는 자재이다. 모든 건축물을 위에서 덮으며 무겁게 조용한다. 고로 그런 기와에 나타난 문양이라든지 하는 그 상징성은 대단한 철학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와의 기원을 보면은 대체로 기와는 서주 초기에 나타났다고 물증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 섬서 부풍 소진에 있는 서주 중기의 궁전 건축 유지와 기산 예촌 서주 유지에서 기와 조각들이 출토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이 진나라나 한나라 때에 와서 대규모의 궁전이 조성되면서 진나라의 아방궁과 같은 이런 거대한 궁궐이 조성되면서 제와 수주는, 기와를 제조하는 수주는 고도로 발달되어 그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담아냈습니다. 와당의 문양과 명문은, 거기에 있는 글씨들은 미술, 서예, 역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 와당을 그렇기 때문에 골동의 대상으로 완성하면서 수집 품목이 되었습니다. 송나라 때 오융의 고와연부란 그 고와연부, 옛 그 기와로서 벼루를 만들어서 시부를 지은 거기에 당나라 사람들은 이미 기와로서 벼루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시부로 읊었다. 예. 저게도 아주 당나라 때 당나라 때라고는 볼 수 없고 송나라 때쯤 되는 그 거대한 기와를 가지고 만든 벼루 한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제가 아끼죠. 그래서 오융의 고연화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이 호연이 무강, 부드럽고 강함이 없다고, 없을 무자입니다. 이거는 부드럽고 그리고 강함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물이 토선이 위와 흙을 반죽선자입니다. 흙을 반죽하여 그래서 기와가 된다. 물이 호 폐이 불용, 물이 말하지 말라. 불용 쓸모가 없다고 버린다고 말하지 말라. 와단이 위연, 기와를 잘라서 그래서 그것이 벼루가 된다. 이런 시부가 있어요. 이와 같이 기와를 벼루로 만든 그 고연을 만든 고와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와당에 대한 저록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타난 와당에 대한 저록은 북송시대에 왕피지라는 사람이 지은 민수 연담록이라는 게 있어요. 민수는 지역 이름입니다. 연담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와당에 대한 저록으로서는 효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그 벼루는 어느 시대부터 있느냐? 대체로 그거는 낭낭시대부터 한대의 그 제와 기술이 들어와 가지고 있었다. 그래, 낭낭 유지에서 와당 파편이 많이 되고 왕낭 유지에서 벽돌도
벽돌 전자입니다. 와와 전이 출토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낭낭시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은 그 삼국시대에는 이미 기와가 보편화되었어요. 그래 고구려 유적지에도 가면은 그 기와가 많이 출토되고 특히 신라, 백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신라 때 집 모양의 뼈 요 안에 그 화장한 뼈를 담는 장골 가옥입니다. 장골 가형 토기다. 이런데 보면 이 지붕이 이게 초가 지붕은 아니거든요. 기와집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원시 시대의 주거 형태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새집 형태를 닮은 나무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용한 이런 형태를 하다가 내려왔죠. 내려와서 땅을 팔고 사는 혈거, 동굴 이런 데서 살다가 이렇게 집을 지으면서 지붕을 잇고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이 기와는 발생학적 어떤 기원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이 정자는 영귀정이라고 해서 도연명의 전원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과 같이 전원으로 고향으로 돌아옴을 읊어서 즐기는 정자다 해서 영귀정입니다. 이연적 선생이 그 경주 양동마을에 설창산 동남쪽에 지은 정자인데 이것은 중건한 것입니다만 그 형태를 그대로 남아서 있죠.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품위 있게 잘 지은 정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와가 뭐냐? 저는 우리가 새숭배 사상, 그래서 의복도 새의 형상을 그 이미지 마킹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지붕도 가옥의 형태도 새의 형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와도 골고루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솔개가 날개를 쫙 폈을 때 솔개의 기서의 촘촘한 질서정연한 그 모습, 거기에서 발생학적 기원을 두고 있다. 그 촘촘하게 차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를 맞아도 물기가 조르르 흘러 빠지는 이런 양태거든요. 그리고 이 지붕이 이렇게 들린다. 그리고 여기는 표현 안 됐지만 궁궐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에 치미가 있다. 그때 치자가 솔개 치자예요. 지붕의 양쪽 용마루 끄트머리에 왜 솔개? 솔개는 신조, 태양조. 그래서 지붕을 상징하는, 물론 그것이 사악한 기운을 막는 벽사의 그런 상징적 기능도 있어요. 있지만 왜 다른 것이 아닌 솔개의 거대한 날개, 꼬리 이런 것을 상징했을까? 또 그럼 이런 정자에서 보시다시피 내부 공간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래에도 비워놓고 창문도 많고 새의 몸통 가볍게 하기 위한 그런 것과 닮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솔개의 촘촘한 날개를 봅시다. 꼭 기와가 촘촘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모습하고 같잖아요. 예. 그리고 옛 사람들이 기와를 발명한 것도 이런 데서 어떤 모티브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옥의 건축 구조물을 봅시다. 이같이 석가래가 이렇게 드러난 이 서양 사람들이 건축 보면 이 석가래를 우리는 이렇게 뒤에 와서 천장을 막잖아요. 근데 요즘 와서 그걸 전부 다 걷어내서 석가래가 노출된 것을 자랑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그 건축을 보고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동양적인 건축술. 그 석가래가 드러난 이 모습이 뭐와 같으냐? 외형은 새지만 내부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새의 갈비뼈와 같은 그런 간결한 구조, 이것을 연상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새의 솔개, 이렇게 날개가 크죠. 앞에서 제가 복식을 얘기할 때 한서 지리지에 나온 익주조의에 대한 안사고의 주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동북이들은 새를 사로잡아 그 고기를 먹고 그 껍질을 옷으로 삼는다. 그리고 해곡에 바닷가에 거주하면서 피복과 기거 동작이 모두 새의 형상과 같다. 이런 말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건축에서 건축물과 그 지붕을 덮는 기와의 구조미학적 관계도 새의 어떤 형상에, 새의 어떤 깃털의 형상에 모티브를 두고 있다. 그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와집의 발생학적 기원을 볼 때 날개를 쫙 편 새의 비상 형태를 닮았다. 또 추녀의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모습, 새의 갈비뼈와 같은 노출된 석가래, 몸집이 가벼운 새처럼 아래를 비운 마루, 공기 유통을 쉽게 하기 위한 많은 문구멍, 솔개의 깃털을 닮은 지붕의 촘촘한 기와, 용마로 양쪽 끝머리를 장식하는 치미, 이런 것을 봤을 때 신조 솔개의 모습에서 기와집은 발생학적 시원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